3년 만에 하려니까 영거의 모든 게 설고, 전에 참 싹싹하고 컴퓨터 잘하는 우리 총무가 있었는데 멀리 나가버리고 해가지고 뭐 교재도 못 만들고요. 그리고 3, 4, 5월이 너무 바빴습니다. 그래서 교재도 못 만들고 뭔가 이야기할 걸 만들어 봐도 이걸 하기도 그렇고 저걸 하기도 그렇고 마땅히 할 게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를 해보다가 뭐 학에 대한 이야기 막 간단히 하고 다음부터는 전에같이 교재도 다 만들고 그리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제가 이름도 갑자기 하면서 뭐 지어봤고요. 오늘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학예가 무엇인지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도 뭐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우리 기록에 나와 있는 학예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예가 무엇인지, 학예가 어떤 곳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학예는 면으로서 뭐 여러분 잘 알지만 경상남도에 속한 경상남도 가장 서쪽에 있는 하동군의 12개 읍면의 하나이다. 그리고 하동에서는 가장 북쪽에 있고 하동은 상계도와 5개 시군과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매니 이런 식으로 많은 도와 시군의 경계를 접하고 있다는 것은 참 경이롭기까지 한 거죠. 그래서 하동은 전라북도 남은 전라남도 구례에는 2개 면, 간전면과 토지면과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동에는 악양면과 청안면과 경계를 하고 있고요. 저 함양군과 산청군과 또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동은 학예는 상계도 5개 시군과 경계를 하고 있으면서 섬진강이 흐르고 지리산 종주등선이 북쪽에 있기 때문에 천년을 내려오면서 지리산 종주등선에 잘 발달한 남북 교통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섬진강 수운과 바다에서 들어온 모든 물자가 섬진강을 통해서 학예장터에 내리고 학예장터에 온 것은 보부상을 통해 가지고 순식간에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전라도와 경상도 해안지방까지 이 물자를 수송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예는 조그만 그런 면단이지만 옛날부터 아주 큰 장이 있었죠. 그래서 학예장은 지금은 볼 것 없이 영 쪼그라들었지만은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장이 굉장히 했었거든요. 그래서 학예는 이런 여러 가지 수훈과 장터 문화 뭐 이런 것 때문에 역사와 문화에 대한 기록들이 거의 2000년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또 이런 학예같이 역사와 문화에 대한 기록이 오랜 기간 계속 남아있는 것은 정말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학예는 우리 고향이고 우리가 사는 곳이지만은 정말 어떤 면에서는 아주 경이로운 그런 곳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동군은 674평방미터, 서울보다 조금 큽니다. 서울의 가장 큰 서초구라든지 강서구 뭐 이런 것을 보탠 것만큼의 넓이를 가지고 있는데 학예면이 하동 면적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죠. 근데 뭐 지금은 사람도 숫자가 너무 줄어가고 있고 거의가 험한 산지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학예는 빼어난 산수와 이런 것 때문에 아름다움과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도 저거 보시면 알겠지만은 하동군 전체 인구가 98년에 6만 2천 명이었고 24년 그러니까 26년 사이에 4만 1천 명으로 줄었습니다. 하동 인구는 제가 학예 면지를 썼을 때 그때는 해마다 인구의 통계가 나와가지고 그때 가장 가까운 통계가 1973년에 보니까 학예 인구가 7,700명이었는데 2015년에 3,470명으로 줄고 지금 올 2월에 2,80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면지를 쓸 때보다 조마피기는 합니다만은 7,700명이 근 40년 사이에 3분의 1 가까이로 줄어든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인구 소멸이 어떻고 하는 이야기가 많은데
이러다가는 2000년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하계는 완전히 인구 소멸이 가장 심각한 수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하계면의 전체 면적의 93%가 산악지대입니다. 그러니까 농경지가 적고 옛날부터 불교 문화라든지 장터 문화는 성했지만 동국여지 성남이나 이 우리 지리지를 보면은 섬진강과 하계천이 가까운 지역, 그러니까 낮은 지역에는 지금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낮은 지역에는 사람이 살지 않다 그래요. 그때는 매년 수차례의 그 홍수 피해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강가라든지 냇가에는 마을이 없었다. 그리고 진양지를 보더라도 하계의 마을들을 보면 전부 산 중턱에 있었어요. 그런 걸 봤을 때 하계 사람들은 농사보다는 임업이라든지 뭐 산나물이라든지 장터라든지 뭐 보부상을 따라간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주를 이루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계면은 북쪽은 지리산 종주능선이 있고요. 종주능선이 옛날에는 거의 100리가 된다고 그랬는데 실제 100리는 안 됩니다. 천왕봉에서 종주능선에서 영신봉이 하계의 북쪽 끝입니다. 북쪽 끝이고 영신봉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바로 세석팽전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계의 북쪽은 세석팽전과 경계를 이루는 영신봉에 이어 서쪽으로 칠선봉, 덕평봉, 백소령, 행제봉, 명선봉, 토끼봉, 하계제, 삼도봉, 경제입니다. 뭐 삼도봉은 여러분 잘 알지만 아까도 앞에 잠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전라남북도와 경상남도가 경계를 이루는 곳이 하계의 서북쪽 끝입니다. 동쪽은 지리산 남부등선이 감싸고 있고 가장 높은 산은 삼신봉이고 또 다른 행제봉, 아까 종주등선에 있는 행제봉과는 다른 또 행제봉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높은 산은 삼신봉이 1284m로 있고요. 서쪽은 삼도봉에서 뻗어내린 불무장등, 불모라고도 하고 불무장등이라고 하는 능선으로 불무장등이 있고 통곡봉이 있고 또 하계의 꽃심이라고 하는 항장산이 있습니다. 그 항장산에 올라가면은 굴에서 세운 그 표지석이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지명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뒤에 그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원래는 항장산인데 노란 노루산이라 해가지고 황장산으로 부르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남쪽으로는 섬진강이 아주 짧은 부분이 흐르고 우리나라 14개의 정맥 중 하나인 호남 정맥의 최고봉인 백운산이 바로 하계의 맞은편에 있습니다. 그러니 하계는 툭 터진 곳이 하늘밖에 없어요. 사면이 산악으로 다 둘러싸고 있는 그런 곳인데 사람들이 야, 지리산 종주능선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어찌 여기는 투매 산골 같이 안 보인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건 이제 지리산 종주능선 어신과 칠불 쪽에서 흐르는 냇물이 하계의 가운데를 남북으로 흐르는 하계천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리 아주 옹색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 하계천과 지리산 종주능선 1000고지가 넘는 산이 사면을 둘러싸고 있지만은 그렇게 답답함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산수경관과 1000년이 넘는 역사와 문화의 향운이 있는 그런 곳이라서 저는 우리 고향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명의 유래, 왜 하계인지. 하계는 이제 한문으로 하면 꽃이 피었다는 뜻이잖아요. 꽃이 피었다. 이 두메 산골에 왜 지명이 하계가 되었는가? 우리나라 서울은 해방되고 나서 생긴 지명을 쓰고 있고요. 1000년 이상을 한문 문화권에 살다 보니까 전부 한자의 지명을 거의 쓰고 있습니다. 하계도 역시 그렇고요. 그런데 하계는 1300년 전부터 이곳의 지명이 꼽히는 곳입니다. 그러면 뭐 전설에 나오는 거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웠을 때 1000년이 훨씬 전부터 여기는 하계라고 불렀다 하더라. 그런 게 아닙니다. 역사책에 여러 군데 당대의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하계라는 지명은 거기에는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이 있고 역사책과 신라 당대의 쌍계사에 있는 진감해소선사의 비문에 하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설리 가라쳐 눈 쌓인 속에서 치꽃이 피는 곳이다. 치꽃도 꽃이죠. 하계가 피어있다. 이것은 고려 때 선종 6조 해능대사의 머리를 동쪽으로 모셔왔던 기록이 고려 때 각훈이라는 스님이 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연대가 몇 개 좀 안 맞은 게 있어가지고 그 후대에서 좀 뭐 왜곡한 부분이 있니 없니 따져서 왔는데 어쨌든 저거는 뭐 고려때의 기록으로서 대체적으로 뭐 불교에서는 저걸 굉장히 신봉하고 믿고 있고 한 그런 거거든요. 새로운 불교. 부처님이 당대에부터 2500년 전이니까 서기 700년 때까지는 교종불교였습니다. 부처님 말씀, 불경을 달달 외우면 큰 스님으로서, 큰 도인으로서 대접을 받는 교종불교입니다. 부처님의 교리라든지 부처님의 말씀, 그러니까 불경이죠. 불경을 공부하는 불교였는데 달마가 인도 사람이죠. 중국으로 와가지고 소림굴에서 9년간 민백 참선을 하고 마음을 깨쳤어요. 그래서 선정불교는 새로운 불교인데 선정불교는 중국의 고성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고 있어요. 불경은 전부 엉터리다. 불경은 믿지도 말고 도인을 만나면 도인을 죽이고 부처님을 만나면 부처님도 죽이라. 막 이런 말들이 기록으로도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친 것은 부처님 자신이 마음을 깨친 거지 부처님 마음을 깨친 것을 우리가 따라서 부처님같이 꽃같이 마음을 깨칠 수는 없다. 우리가 깨치면 우리도 부처가 되는 거지. 그 오래 옛날 전의 석가모니 부처를 꼭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게 이제 선종불교입니다. 그래서 선종불교는 달마로부터 6대까지 쭉 계보가 있어요. 해능대사가 6조인데 6조부터는 계맥을 전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6조 스님이 죽으면서 불경집을 6조 당경이라는 걸 남겼는데 거기에 보면은 내가 죽고 나면은 누군가 나의 머리를 가지러 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의 머리를 가져와서 자기들이 사는 곳에 절을 짓고 봉안하면은 자기들은 나의 머리가 만대의 복전, 만대까지도 불교가 성하고 아주 잘 사는 지역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유언 같은 걸 육조단계에 남겼어요. 그걸 우리나라 대비스님과 삼법이라는 두 스님이 그 육조단경을 구해서 보고 김주신 장군이 죽자 그 부인이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합니다. 그 출가를 한 김주신 장군 부인에게 찾아가가지고 경제적인 도움을 받고 중국에 가서 참 어렵게 육조 해능을 머리를 모셔와요. 그게 이제 기록으로 쭉 남아있는 것이 해능대사 정상 동네 연기인데 그 책에 보면은 아주 어렵게 모셔와가지고 그 돈을 대주고 도움을 준 김주신 장군 부인이 있는 절 경주에다가 모셨는데 밤에 꿈에 해능이 나타납니다. 나가 여기 있을 곳이 아니다. 저 지리산이라는 산으로 가가지고 눈 덮인 곳에서 산수가 연꽃같이 생겼고 눈 속에 꽃이 핀 곳을 찾아서 나를 봉안하라. 나를 봉안하면 정말 만대의 복전이 될 것이다 라는 꿈을 삼법과 대비스님이 동시에 그 꿈을 꿨어요. 그래서 또 그 중국에서 모셔왔던 육조의 정상을 경주에서 서쪽으로 결국 이제 지리산 종주등선을 타면서 연꽃 같은 지형을 찾는 거예요. 반야봉을 지나서 노고단이 오면은 지리산 종주등선, 지리산이 끝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걱정을 하면서 종주등선에서 남쪽을 봤더니 딱 여기입니다. 1980년대인가 뭐 저희들이 칠불사에서 등산을 하면서 첫눈이 왔어요. 첫눈이 왔는데 하객제 반야봉 밑에서 하계를 딱 보니까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때 찍은 사진인데 아까 이야기했던 이게 항장산이에요. 항장산. 이쪽이 하계입니다. 여기가 칠불사에서 쭉 올라간 산 중턱이에요. 보면은 첫눈이 오고 하늘이 굉장히 막지가 않았기 때문에 저기에서 딱 내려다 봤을 때, 야, 정말 이 항장산 정상에서 제가 사진을 보고 이 자로 재봤어요. 항장산에서 보이는 산 끝들이 지리산 종주등선을 콤파스 같이 들어가지고 거의 해보니까 거의 거리가 비슷해요. 거리가 비슷한데 항장산이고요. 요 건너편에 있는 것이
백운산, 요 산 자체가 불무장등입니다. 이 뒤에가 칠산 종류등성이고 이쪽이 칠산 남부등성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딱 보니까 항량산이 반쯤 핀 연꽃의 꽃심같이 보이는 거예요. 꽃심같이. 그래서 이거 옛날 1300년 전 사람도 저것도 그때도 저걸 꽃으로 연꽃으로 본 거구나 하는 게 마음에 착 와닿고, 삼법과 대비 스님이 육조 희능대사를 모시고 저기서 이제 저 하계 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때는 지명도 하계가 아니죠. 내려와가지고 헤매다가 지금 쌍계사와 국삼 부근에 눈 속에서 꽃을 발견했어요. 그 꽃이 뭐냐? 칡꽃이라는 거죠. 그래서 쌍계사 지역을 옛날부터 설리 가라쳐 눈 속에 칡꽃이 핀 곳이다. 그래서 거기를 하계라 불렀다. 그러면 이거는 육조 정상 동네 연기에 설리 가라쳐만 나와 있지, 요 지역이 눈 속에 칡꽃이 핀 곳이지 뭐 하계가 어떻고 연꽃이 어떻고 한 기록은 거기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전설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정확한 당대의 돌에 새긴 글이 있다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 진성여왕 1년에 887년입니다. 왕명으로 고은채청 선생이 쌍계사를 처음 창건하신 진감해소선사의 정기를 적은 비가 하동군의 유일한 국보입니다. 쌍계사 진감선사 대공탑비. 근데 피석에는 대공탑비라는 말도 있고 진감선사비라고 하는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감선사 대공탑비에 보면은 쌍계사가 있는 하계를 연하방계처, 연꽃이 반쯤 핀 곳과 같다. 그래서 이곳을 하계옥이라, 하계골짜기라고 불렀다. 지명에 그렇게 써 있어요. 하동의 유일한 국보이고 쌍계사에 있는 진감해소선사의 비는 고은성생이 당대의 왕명으로 쓴 비가 4개 있어요. 4개 있는데 유일하게 글을 짓고 피석에 글까지 직접 쓴 비예요. 그래서 신라 사산 비명하면 고은채청 선생이 전부 다 글을 지었는데 최고의 비석이다. 최고의 비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피석의 이수라고 하는 머릿돌에 쓰인 피석의 이름부터 비실의 본문까지 합하면 2,400자가 좀 넘습니다. 그런데 피석은 손상을 받고 6.25 때 총알 자국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가봐서 아시겠지만 피석이 새토막으로 쪼개져 가지고 많은 부분이 떨어져 나오고 없어요. 그리고 계속 글이 이 산성비 때문에 마모가 되기 때문에 쌍계사에서 지금 그걸 철거를 해가지고 보존 작업 중입니다. 그래서 8월 초순까지는 여러분 볼 수가 없어요. 그 비석에 보면은 하계는 연하세계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지명을 고은선생이 하계곡이라고 적었다. 각훈대사가 남긴 거기에 있는 벌써 1300년 전이고요. 이 비석을 쓴 것은 887년이지만은 왕명으로 비석을 지어라 그렇게 명을 받았을 때는 85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1200년 전이에요. 1200년 전에 여기는 연꽃 같은 지형에 하계 꼴짝이라는 지명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계는 유불선을 통틀어서 전부 모든 사람들이 하계는 유자들은 여기는 신선이 사는 곳, 도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불교에서는 연하세계 뭐 하면서 청학동, 도화동, 무릉도원, 삼신동 좋은 이름은 다 갖다 썼어요. 그래서 호중별류천, 피석에 나오는 글이에요. 비문에 이 쌍계사가 있는 이곳은 연하세계이고 호중별류천이다. 항아리소의 별천지라는 거거든요. 항아리소의 별천지는 중국 고전에 보면은 신선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성했던 시절에 어떤 사람이 도인 되기를 굉장히 원을 세우고 공부도 하고 이랬는데 하루는 장터에 가니까
이상한 사람이 전을 벌리고 있는데 장사는 뒷전이고 뭐 이상한 행동이요. 그래서 창이 설 때마다 가서 유심히 살펴봤더니 순식간에 나타나가지고 물건을 진열하고 물건 판매에 대한 관심이 없고 하는데 창이 팔 물어뜨면 순식간에 사라져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유심히 보고 있다가 옷에다가 명주실을 바늘로 끼워서 그 사람이 사라질 때지 사라지는지를 보려고 기다리고 있었더니 창이 팔 때 되게 순식간에 항아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 들어갔더니 항아리 속에는 신선 세계가 있더라. 그 무릉도원과 같은 그런 전설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감선사 피석에 쌍계사가 있는 곳은 이 피석에 피석걸 씁니다. 하계는 쌍계사 있는 곳은 연화세계고 항아리 속의 별천지다. 항아리 속의 여기도 또 산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항아리 속의 무릉도원과 같은 곳이다. 그렇게 1200년 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 그 시진핑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뭐 왔다 갔다 하고 했을 때 한국은 1000년 전부터 우리 중국을 은혜의 나라로 섬겨야 된다는 뜻으로 고운성생을 항상 불명해요. 고운성생이 하계 시를 자기가 읊으면서 1200년 전부터 조그마한 손톱 많은 신라에서 온 12살 먹는 청년을 미기서 공부시키서 그렇게 문장을 잘하게 한 것은 중국 사람이다. 까불지 마라.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을 만나면은 고운성생 시를 읊고 고운성생 이야기를 하고 그랬어요. 거기에서 그래 지금 왕성 분교요 앞에 가면은 고운성생이 짚었다는 지팡이가 큰 보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팻말을 하동군에서 세워놨는데 시진핑이가 읊었던 고운성생의 시가 그것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내나 호중별주천 저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계는 1200년 전부터 왜 하계냐? 지형이 연꽃이 핀 곳, 연꽃이 핀 세상. 불교의 비니까 부처님 세상이 같은 곳이라는 거죠. 연화세계 부처님 세상 같은 곳이고 아름답고 한 지명은 호중별유천이다. 무릉도원이 여기다. 그런 식으로 적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삼신동이란 말이 또 있죠. 삼신동. 여기는 영신사, 어신사, 신흥사가 있은 연화세계, 부처님 세계와 같다. 그래서 삼신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고운선생이 신흥거 상거리에 가면 왼쪽 편에 있는 큰 바위에 새겨놓은 거예요. 지금은 똑바로 보지 않으면은 글자가 많이 마모가 됐는데 저는 5, 60년대에 탁본을 한 게 돼가지고 저렇게 또렷이 삼신동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면 세이암도 있고 단천입구에 가면은 고운선생의 덕선처, 고운선생이 신선이 되었다는 곳, 고운선생의 친필로 쓴 그런 바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전부 모든 기록을 보면 청학동이 하계다 그랬어요. 고려 때부터 꺼짐없이 그랬는데 지금 청학동이 하동 청안면에 있다고 그러죠. 구한말 기록을 보면은 하계 사람이 쓴 것도 아니고 외지인이 유람 왔다가 지리산을 유람 왔다가 쌍계사 뒷산으로 해서 산을 넘어가니까 너무 길이 험하고 길이 없어서 돌아갈까 쌍계사 쪽으로 돌아갈까 다시 그래서 왔는데 거기에 길을 잘 아는 사람이 안내를 해줘서 갔더니 지금 삼신봉으로 해서 청학동 쪽으로 청암 쪽으로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그 사람이 길을 안내하면서 학동에 다 와갑니다. 학동. 어째서 학동이요? 이 산새가 학의 날개를 펴고 있는 것 같이 보이니까 학동이라고 합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계곡에 청석이 널려 있어서 청암이라 합니다. 많은 말 지어내는 사람들이 억지로 여기를 청학동이라고 합니다. 그런 기록이 남아있어요. 남아있는데 구한말에
전라도 쪽에 살던 도인 집단들이 더 살기 좋은 곳을 찾아 헤매다가 쌍계사 청학동을 와보니까 기록은 막 기가 막힌데 실제 와서 보니까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는 농경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산을 넘어가 가지고 그 사람들도 전라도 군산 쪽에서부터 무리를 지어 가지고 찾아서 지리산 쪽을 얼마나 헤매다가 지치고 배고프고 굶어서 쌍계사 뒷산을 넘어갔더니 아까 그 말하고 똑같아요. 학동이란 동네가 나오고 그 지명을 물으니까 청암이라 하더라. 야, 여기가 우리가 찾아 헤매던 청학동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살자. 그래, 그 지금 유불선 경정유도를 믿는 그 도인 집단이 그래서 그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무렵에 우리나라에 TV가 한 대씩 보급되면서 TV에 지리산 하동에 가면은 조선 시대의 마을이 있다. 모든 것이 의식주나 모든 것, 자식들을 가르치는 학문과 모든 것이 조선시대와 꼭 같다 해가지고 거기 막 TV에 몇 차례 나오고 특집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방송에 나오고 잡지에 소개되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청학동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동 사람으로서 하동 청학동은 청암의 청학동은 엉터리다 자꾸 그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런 기록은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에는 이런 식으로 옛날부터 좋은 이름은 다 갖다 붙였어요. 도화동이다, 무릉도원이다, 삼신동이다, 연화동이다.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신동, 선동 다 그랬죠. 고려 때부터 청학동을 찾아가서 헤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록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고지도에 보면은 지도가 좀 적죠. 지리산입니다. 지리산. 지리산이 정상이에요. 천왕봉인데 그 남쪽에 청학동이 있고 그 청학동의 조금 남쪽에 하계가 있어요. 이게 1790년에 발행된 팔도 지도의 경상도 부분입니다. 또 팔도 분도라는 지도의 영남도를 보면은 역시 그렇습니다. 지리산입니다. 지리산. 지리산 남쪽에 청학동이 있고 청학동 남쪽에 하계동이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청학동이 하계에 있다 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고려 때도 그랬고요. 그래서 하계는 유불선을 통틀어서 가장 살기 좋은 곳, 아름다운 곳, 뭐 이런 곳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런 겁니다. 제가 컴퓨터를 잘 못하는데 시간 없고 교재를 만들면서 무엇을 첫 시간에 매년 코로나 전에는 오신 분들에게 전부 교재를 만들어서 다 나눠줬거든요. 몇 년을 그걸 나눠줬는데 교재도 없이 이렇게 해서 미안합니다만 그래서 어떤 걸 할까 하다가 교재도 없으면서 뭐 아주 뭐 상세한 이야기까지 하면은 그렇고 해서 학예에 대한 학예는 대충 이런 곳이다 하는 것을 뭐 간단하게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학예의 문화는 어떤 게 있느냐? 20 몇 년 전에 25, 6년 됐나? 초대 민성군수 때 학예 군지를 만들었어요. 상하근으로 아주 크게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상근 188페이지에 보면은 하동 옛지리산 문화를 소개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동의 문화를 소개했는데 금고의 발상지다, 차 시배지다, 범패의 발상지다, 진감선사의 대공탑이 신라 당대에 만든 정말 국보 중의 국보인 진감선사 대공탑비가 있다. 뭐 그렇게 학예 문화를 막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소개를 하고 막 쭉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금은고의 발상지는 운상원을 이야기하거든요. 운상원이 어디 있습니까? 칠불사에 있잖아요. 삼국사기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삼국사기 악지에 보면은 왜
칠불사가 금고의 중흥지가 됐는지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하동의 문화도 분명히 맞지만은 하동 중에서도 하계의 문화, 역사고 문화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차의 시배지. 차의 시배지는 뭐 작년에 국가에서 하는 국가공인 차문화 축제 최초의 세계차 엑스포를 하계에서 했잖아요. 우리 차의 고향이 하계 쌍계사 쪽에 있다는 것은 지금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 지역의 문제가 걸리면 피 터지게 싸웁니다. 난중에는 뭐 육두문자를 동원하고 막 떼거리로 달라들고 숫자로 이길라 하고 그렇습니다. 40년간 차 시배지 때문에 싸웠어요. 그런데 하동은 누구 한 사람 시배지 문제에 대해서 그 싸움을 시비에 뛰어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뚜루 맞아가면서 코피 터져가면서 제 혼자 40년을 싸웠습니다. 차잡지에 연재를 하고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얼마나 깽판을 치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제가 뭐 매스컴이나 이런 걸 동원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사람이고 책을 하나 썼어요. 다시 시배지 문제에 대하여 한 400여 페이지를 써가지고 무상으로 싹 돌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조용합니다. 지금은 좀 조용해졌고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작년에 하동차 엑스포를 대한민국에서는 국가공인 차문화축제, 역사문화축제로 하게 된 거예요. 지금은 하계가 차 시배지라는 이야기를 다 합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패의 발상지. 범패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은 음악의 한 가지로서 불교 음악이에요. 불교 음악. 부처님의 공적을 찬탄하고 모든 제를 지낼 때 불교에서는 절에서 지내는 의식을 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불교 의식에 부처님을 찬탄하고 찬양하면서 연주하고 부르고 하는 그 음악을 범패라 그래요. 범패. 고은 최치훈 선생의 아까 그 피석에 진검해소선사는 중국에 27년간 유학을 했습니다. 도를 배우러 갔어요. 유학을 가가지고 그분이 달마가 도를 깨친 소림사에 가서 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7년간 중국의 불교 성지를 다 돌았어요. 다 돌고 우리나라 선종불교의 초조, 선종불교의 일대라고 하는 도의선사와 중국에서 같이 공부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 진감해소선사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뭐 스님으로서 오래 산 사람 아니면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동 사람들도. 그래서 진감해소선사는 27년간 중국에서 돌을 닦고 공부를 하고 공부가 무르익고 중국의 모든 불교 음악이라든지 그러니까 범패라든지 뭐 꽃꽂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니까 나이도 들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근본을 잇겠느냐. 나의 근본은 신라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신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 오면서 이분이 처음 절을 지은 데는 학설이 구구합니다만은 저 진감해소선사의 피석을 보면은 쌍계사의 전신이 어디 있었느냐. 모갑에 있었어요. 모갑에 조그마한 절터에 있다가 너무 유명하고 임금이 경주 분황사에 와서 국사가 되어 주십시오. 임금들이 바뀌면 또 사신을 보내가지고 경주로 가입시다. 막 모시러 오고 야단이 났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안 갔어요. 끝까지 안 가고 너무名성이 쌓이니까 그 조그만 남자가 터져나갈 것 같아요. 얼마나 사람이 많이 찾아오든지. 그래서 피석에 보면은 그 부근을 두루 살펴봤더니 남쪽 고개에 아주 풍광이 뛰어난 곳이 있더라. 모갑에서 남쪽 고개가 뭡니까? 매봉 아닙니까? 매봉. 쌍계초등학교 뒷산이 매봉제거든요. 매봉이에요. 모갑에서 보면 거기 남쪽에 있는 산이죠. 삼봉우리죠. 그 남쪽에 새 틀을 잡고 새로운 절을 지었다. 기록이 끌려 있는데 쌍계사 비문이라든지 모든 책에 보면은 진감해소선사는 중국에 갔다 와가지고
처음부터 지금 쌍계사 금당 쪽에 절을 지었고 어떻고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기록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스님은 절을 다시 짓고 파령루를 짓고 파령루에서 이름이 파령루가 뭡니까? 파름률의 범패를 가르친 곳이에요. 팔령, 노래할 영자입니다. 팔령, 누를 만들어서 거기에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얼마나 배우려는 사람들이 그 파령루가 터져나가게끔 모였다. 피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선사의 목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우면 여러분들 노래 잘 부르면 뭐랍니까? 그 목소리 뭐라고 그럽니까? 이거 써놨네요. 범패를 가르치는데 그 선사의 목소리가 금쟁반의 옥구슬이 구르는 것 같은 목소리더라. 금옥기음. 범패를 가르치는 목소리가 금쟁반의 옥구슬이 구르는 목소리같이 범패를 가르치더라. 그렇게 범패도 그 피석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안 썼습니다만 그 2400자 중에 보면은 얼마나 이 고은 선생이 중국에서 문명을 떨쳤다 기록이 많이 남아 있는데 글도 잘 짓고 학문도 뛰어났지만은 문장이 기가 막힙니다. 써놓으면 문장이 대단한데 범패를 가리키는데 목소리가 금쟁반에 옥구슬을 구리는 것과 같고 이빨 갈 나이에 꽃을 꽂아서 부처님한테 올린다 하고 이빨 갈 나이 같으면 6살, 7살 정도 됐을 때 벌써 꽃을 꺾어가지고 부처님한테 꽃꽂이를 올렸다는 거예요. 그런 기록도 있어요. 여기 보면. 그러면 그 2400자 중에 우리 1200년 전에 불교를 떠나서 우리 모든 문화에 대한 기록들이 정말 많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범패, 진감선사 대공탑비, 하동 군지의 하동의 문화라고 하는 게 전부 학예문화예요. 학예문화. 이 진감선사비입니다. 요새는 뭐 경주가 그렇고 포항이 그렇고 뭐 서해에서 지진이 났다, 뭐 2도 지진이 나서 집이 찌게 흔들렸다 이런 기록들이 간혹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지진이 없다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나라는 작지만 참 틀을 잘 잡았다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본이나 중국에는 지진 나면은 뭐 야단이 나잖아. 사람이 많이 죽고. 그런데 1936년에 지리산도 큰 지진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뭐 컴퓨터 저보다 더 잘하니까 쳐보면은 지리산 지진, 쌍계사 대지진으로 나옵니다. 1936년에. 그래서 쌍계사 대지진 때 피석이 새토막으로 깨져서 쓰러졌어요. 그러면서 이런 파편들이 없어졌고 지금은 이제 산성비 때문에 글자가 많이 마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쌍계사에서 저걸 보존 처리한다고 지금 피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선조들이 저 글자, 저 명문장이 자꾸 마모되는 게 안타까워가지고 저걸 그대로 탁본해가지고 쌍계사에서 탁본한 판본을 전부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감 해소선사 비문은 2400여자를 한자도 해독 못하는 글자가 없어요. 2019년에 하계동 청가 최치훈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에 비문을 전부 영인해가지고 다 실어놨어요. 그래서 저 피석의 글은 한자도 해독 못하는 것이 없다. 학예 역사 문화 인물 너무나 많습니다. 자랑스러운 사람도 많고 여기에서 영모를 꾸민 사람들이 보리암 전체를 군대 군영같이 만들어가지고 영모를 꿈꾼 그런 것도 있었고 그 영모를 꾸민 사람들을 토벌하기 위해서 경상도 상계 군의 군대가 출동했는데도 그 아들한테 결국 패퇴한 그런 기록들이 역사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예는 뭐 도둑놈의 소굴. 왜 도둑놈의 소굴입니까? 학예 장터가 있으니까 물자 먹을 거 풍부합니다. 그런데
물건을 몽창 돌아가지고 하계에 가면은 골고사사에 암자가 있어요. 암자 기껏 해봐야 선임 한두 사람 삽니다. 한 주먹이면 난리 비리고 주부가 거기 살아요. 살다가 토벌군이 왔다. 지리산 종류등에서 교통로가 잘 발달됐다 그랬죠. 순식간에 경북부터 경남, 전라남북도 해안 어디든지 도망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터 문화 중에 하나, 도적의 문화도 굉장히 많은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계에는 훌륭한 분도 굉장히 많지만은 역사에 오점을 남긴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있어요.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의 유적도 있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하계를 유람하고 하계에 대한 기록을 남긴 많은 선조들의 기록을 보면은 유몽인 선생 참 훌륭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은 하계를 왔다 가면서 지리산과 하계를 왔다 가면서 지리산을 5사람 성민을 꼽았어요. 그게 누구냐? 최치원 선생과 고려 때 한유한 선생, 조선의 정려창 선생. 이 세 사람은 하계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최치원 선생은 말할 것도 없고, 한유한이 이 섭바이라는 데 있죠. 악양과 경계. 거기에 보면 강가에 정자를 하동군에서 지어놨습니다. 거기가 섭바이거든요. 섭바이에 대해 거기에도 굉장한 이야기가 있고 유적이 있습니다. 거기가 한유한 선생의 유적이에요. 그리고 정려창 선생. 우리나라에서 공자의 사당에 모신 사람이 조선에 8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하동 정씨예요. 하계에 사당이 있어요. 악양정이 있습니다. 상덕에 있죠. 그 정려창 선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대에는 고은 선생 대신 남명 선생을 꼽기도 하고 여러 사람을 꼽는데 어쨌든 이 세 사람은 하계에서 신라 때부터 유명했던 세 사람, 삼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계의 역사 인물 중에 삼체를 뺄 수가 없다. 삼체가 누구냐? 고은 최치원 선생, 경조 최씨의 시조죠. 진감해소선사, 머리 깎고 선임이 됐으니까 자기 성명을 쓰지 않지만 최씨예요. 그리고 서산대사 청어당 휴정선사 최씨입니다. 고향이 한경도예요. 한경도인데 지금 사람들 너뚱이 보면 좋다 그러고 복 받았네요. 어디서 이런 복덩이를 얻었어요? 샀는데 복덩이는 대부분 불행해요. 왜? 아버지가 50, 60대에서 낳아놓으면 그 애가 어쩝니까? 한창 크고 길을 발산해야 될 때 부모가 없으면 가가 어깨를 펴고 살겠습니까? 그렇다고 그 집에 가에게 넘겨주는 유사이라도 많으면 괜찮지만은 너뚱이는 대부분 좀 처근하게 크더라고요. 근데 휴정대사는 1400년, 1500년 대 사람인데 벌써 500년 훨씬 전의 사람 아닙니까? 그때 아버지 어머니가 50이 다 돼서 동갑인데 50이 다 돼서 났어요. 그런 너뚱이가 없죠. 서산대사 아버지가 마음은 착한 사람인데 누구든지 오면은 각시한테 술상을 차리라고 그랬어요. 그럼 각시가 없는 살림에 어떻게 술상을 차립니까? 그래도 그 각시는 얼마나 남편을 하늘같이 받들고 사니까 영감한테 만날 그랬어요. 손님이 와서 술상을 못 차릴까 걱정을 마십시오. 술상을 차리려면 나 머리를 자르든지 나 입던 치마를 벗어 팔아도 술상을 차리겠습니다. 이런 부인이에요. 그런데 47, 50이 다 됐잖아요. 그때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50대 초반이었어요. 그때 서산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렇게 거의 요새 같으면 한갑 지내서 한 70대 돼서 부부가 동갑인데 애를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산대사 아버지는 얼마나 술을 먹으면 사람만 좋아가지고 동네방네 떠들어댕겨요. 참 여자분들 많은데 말을 하기가 참 민망합니다만은 그 기록이 서산대사 전기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버지는 술만 취하면 동네방네 우리 늙은 이래 꼭 책 그대로 이야기하면 우리 늙은 조개에 진주가 들었다. 만세 하고 다니면서 술만 취하면요. 그런데 역시 너뚱이는 불행한 거죠.
9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0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똑똑하니까 그 마을 군수가 양자를 삼았어요. 19살 됐을 때 시를 지어봐라 하고 운자를 하니까 막 바로 그만 총알같이 시를 짓는데 아가 막 그렇게 천재일 수가 없어. 그래 양자를 삼고 서울에 이제 그 임기를 마치고 서울로 가면서 서산을 데리고 갔어요. 그 서산의 고향이 어디냐면은 연변약산 진단을 하는 데 있죠. 그 조금 남쪽이에요. 그래 서울에 데리고 왔는데 너무 천재라고 그 한경도 백촌에서 자란 아를 성균관에 공부시켜가지고 19살 되니까 각을 보니까 똑 떨어져 버리니까 가출을 한 거예요. 가출을 해가지고 하계 지리산까지 내려온 거예요. 하계동을 떠돌다가 어신동에서 불교와 서성을 만났어요. 그래서 하계에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래서 하계에서 머리를 깎고 공부를 하고 도를 통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22년을 하계에 살았어요. 이 서산대사는 우리나라 불교사 2000년 불교사 중에 가장 훌륭한 스님을 한 사람 뽑으라. 부동의 1위 사람이에요. 서산대사는 스님으로서도 훌륭하고 그 당시에 국가에서 불교를 탄압하니까 서산대사는 불교계를 얼마나 나무래고 제자들을 닥달을 하면서 요새 반듯한 스님들은 국가에서 스님을 사람 취급 안 하고 불교를 탄압하니까 유자들과 어울려서 시를 쓰고 나누고 하는 것을 최고의 덕목과 자기의 출세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불교를 쓰고 가니까 성가기감을 썼어요. 학에서. 어디서 학에서 썼어요. 학에서. 서산대사의 최고의 저술인 성가기감을 학에 원통함에서 머리를 깎았고 내언정함에서 썼어요. 원통함은 여러분 잘 알죠. 어신분들이 있네. 어신에 있고요. 내언정함은 왕성학조 뒷산에 있습니다. 올라가서 보면 기가 막혀요. 주춧돌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한 7평, 8평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만 남자예요. 그게 얼마나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워가지고 그걸 갖다가 내 언저감 이름에 현판을 청어당이라 붙이고 그때부터 자기 이름을 청어로 삼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스님으로서도 그렇게 훌륭했지만은 서산대사가 살아있을 때 뭐가 일어났습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났죠. 우리나라 5000년 역사 중에 가장 길고 가장 참혹한 전쟁이 임진왜란이에요.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한 달 만에 일본 놈들이 부산성을 함락하고 한양을 함락시키는데 한 달 걸렸어요. 한 달. 그때 일본 놈들 장수야 말 타고 다녔지만은 군조는 전부 창 들고 뭐 조총맨 놈 들고 칼 들고 걸어가면서 전쟁해가면서 천리를 와서 한양을 함락시키는데 한 달밖에 안 걸렸어요. 우리나라에서 조선시대 때 가장 무능한 임금이 선조예요. 선조 임금 때거든요. 만날 피난을 언제 가면 좋겠는가? 신하들하고 회의하면 만날 그거 물었어요. 피난을 언제 가는 게 좋겠는가? 그래 한 달간 거지랄을 하다가 서울 코앞에 오니까 밤중에 도망을 가기 시작했어요. 준비 없는 도망을 가니까 신하 몇이 데리고 왕비와 후궁 몇이 들고 아전이나 뭐 이런 사람 몇 사람 데리고 도망을 가는데 비가 엄청 쏟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죽을 돈 살돈 해가지고 신의주에 가가지고 만날 신하들 보고 언제 중국으로 압록강을 건넬 건가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 청어대사가 뭘 했습니까? 부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이 살생을 하지 마라. 아무리 미물인 벌레라도 함부로 죽이지 마라 하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제일 첫 번째 가르침이 불살생, 살생을 하지 말아라. 그런데도 서산 청어대사는 국가와 백성을 구해야 된다 해가지고 팔도에 경문을 보냈는데 경문이 또 빼어납니다. 서라 일어나라. 우리는 국가와 백성을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팔도에 경문을 보내가지고 성군을 조직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약간 비껴놓고 칼에 피를 묻힌 거죠.
며칠만 늦었으면 조선은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일본 놈을 살 거예요. 일본 놈들로 명나라 군대와 성군이 합심해서 평양성을 탈환합니다. 평양성을 탈환하니까 선조도 도망가기를 버리고 청의대사를 불러요. 평양성을 탈환했으니까 그 여세를 몰아서 한양까지 내려가자. 나를 호위하는 사람은 자네가 해야 된다. 그래서 그 70이 넘은 청의대사가 선조를 호위하고 성군이 호위하고 뒤에 강군이 호위하고 이래가지고 한양에 내려와서 한양을 복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학예의 인물 하면 이 삼체를 꼽습니다. 진감선사, 최치원, 성생, 청의다. 세 사람 다 학예, 고향은 아니죠. 꼭 고향이야 뭐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학예 면지에도 자랑스럽게 소개를 해놨습니다만은 오동식 씨, 오동식이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신촌 사람은 압니다. 이현상이가 뭡니까? 이현상입니다. 전설의 빨치산 우두머리 이현상이 아닙니까? 이현상이 지리산 빨치산 대장으로서 국군과 이 백성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이현상이를 마지막 사살한 사람이 학예 신촌 출신 오동식이에요. 일제시대 때 살기 어려우니까 일본가 살다가 해방이 되니까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묵고 살 게 없어요. 학예에 와서 뭐 묵고 살 게 있습니까? 그래서 군대에 들어갔어요. 군대에 들어갔다가 6.25가 일어났을 때는 벌써 제대를 했는데 묵고 살 게 없으니까 또 이용군 같은 군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리산 공비토벌하는 돌격대에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학예 빗점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6.25를 끝내려면 이현상이를 잡아야 된다고 국군에게 수십 번을 이야기했어요. 전쟁을 끝내려면 이현상이를 잡아야 지리산 빨치산을 섬멸할 수 있다. 학예 사람 오동식이가 이현상이를 사살했습니다. 그것도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다음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학예 사람들 최초의 기록을 남긴 사람은 2000년 전에 1900년이죠. 정확히 1900년 전에 가락의 7왕자 예삼춘, 보옥, 장류, 하상가 이분들이 학예에 들어왔습니다. 학예에 들어와가지고 구름 위에 집을 짓고 구름 위의 집이 어딥니까? 한문으로 쓰면 운상원이죠. 운상원에서 돌을 닦아서 7사람이 하루에 성불을 했어요. 그래서 운상원이 칠불사가 된 겁니다. 거기에 상공유사 가락국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예는 이렇게 역사, 문화에 대한 성인들의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은 이완용이라든지 뭐 많은 대도 장령기, 아까 이야기했던 보리암의 반란군의 백령을 만들었던 장령기의 기록도 조선 정사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왕조실록에. 그런데 이 장령기가 군령 막사를 짓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제사특까지 만들어가요. 하늘에 제사를 지냈어요. 그 왕조시대 때 자의적으로 하늘에 제사를 지낸 사람은 왕족의 임금의 명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은 영모를 꿈꾸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거는 대역죄인이에요. 장령기는 도적의 무리가 얼마나 많았는지 전쟁을 하면서 버리고 간 말만 해도 뭐 수십 마리가 말을 버리고 갔을 정도고 거기에 갔더니 가장 왕조실록에 기록된 게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제사터가 있더라.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장령기 그 반역 무리의 규모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뭐 우리가 한 번씩 나름대로 찾아봤으면 좋겠다. 학예식경, 하동식경 하면 뭐 알려져 있습니다만 하동식경은 이양 처음으로 하동 군지를 만들면서 이 빼어나고 역사와 문화의 향운이 가득한 학예의 식경 정도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군하고 같이 가구마다 설문지를 보내고 해가지고 설정한 것이 하계식경입니다. 옛날 흉내를 좀 내려고 하다 보니까 좀 어색해요. 심리벚꽃, 의신동천, 단천단풍, 고구체다, 불일폭풍해사인데 어쨌든 하계식경도 우리가 좀 알려야 된다, 그런 겁니다. 하계의 하나의 자랑이 벚꽃이에요. 벚꽃. 하계의 벚꽃은 규모는 적어요. 처음부터 2,000주밖에 안 심었고 홍도화를 200주를 심었고 했던 기록이 있고, 그게 1932년인데 역사와 규모를 보면은 진해 벚꽃을 당할 수가 없죠. 진해 벚꽃은 1910년 무렵에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를 침탈하고 식민지를 만들기 전부터 계획을 세워가지고 진해에다가 일본 해군 기지를 만들면서 심은 것이 벚꽃이거든요. 그게 역사와 규모는 하계보다 몇십 배가 많이 심었습니다. 해방이 되니까 싹 뱄어요. 뱄는데 마지막 남아있던 게 해군 기지 안에 있는 거는 민간에서 빌 수가 없으니까 안 뱄는데 살만해지니까 새로 또 옛날 규모대로 그대로 심은 것이 진해 벚꽃이거든요. 근데 하계 벚꽃은 규모야 그게 적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200주와 홍도화 200주를 심었는데 하계 주민들이 여기에 있는 3m 다리 있죠. 국도 19호선의 최초의 3m 다리를 부역으로 만들고, 그때 부역으로 만들면서 하계 면장 김진호 면장이 일제강점기죠. 이양 큰 공사를 시작했으니까 이 다리가 연결되는 다리 있는 데부터 쌍계사까지 차도를 만들게 해달라, 그렇게 탄원을 올려가지고 경상남도에서 허락을 해서 부역으로 이 쌍계사까지 5km 길을 닦았어요. 닦고 일제강점기고 그 김진도 면장이 하계 사람이니까 벚꽃을 심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벚꽃을 누가 심습니까? 그때 벚꽃을 우리나라에는 구할 수가 없었죠. 묘목을. 일본에서 묘목을 1,200주, 홍도화 200주를 가지고 오면서 집집마다 돈을 걷었어요. 2, 3년간 다리 부역했지, 5km 부역했지. 그때 뭐가 있습니까? 찌개와 망치. 큰 돌을 깰 때는 이제 일본의 도움으로 다이나마이트도 약간 사용했지만 전부 사람의 힘으로 길을 닦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업을 팽개치고 굉장히 어려우면서 묘목까지 강제 징수를 해서 그렇게 심은 거예요. 그 기록이 그대로 김진호 면장 공적비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벚꽃길 지금 남한 전체가 벚꽃 필 때 벚꽃 안 심은 동네가 없죠. 그런데 여기 벚꽃길은 1932년이죠. 1932년에 상세하게 기록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저런 건 참 보물인데, 길을 만든다 하면 청량을 하고 최소한의 벚꽃을 옮겨 심기도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빌 때도 있어야 되지만 무조건 벚꽃부터 배우고 봅니다. 요 면사무소 들어가는데 벚꽃나무를 관리한다고 벚꽃나무가 전부 이만한 번호를 다 매겨놨어요. 그 5, 6m 되는 다리 하나 놓는다고 벚꽃나무, 그 오래된 벚꽃나무를 11주를 베었습니다. 11주부터 거리가 얼마입니까? 신촌 앞에 요새 냇가에 좀 싼다고 찌개는 단부차 들어가려고 걸리거든요. 그러면 좀 부어가지고 밑에서 돌 같은 거 몇 띵이 얹으면 되겠는데, 나무부터 이렇게 큰 나무를 두 나무 베비리고 공사하려면 나무부터, 벚꽃부터 베고 시작해요. 참, 그거는 정말 혼을 내서 그리 못하게 해야 됩니다. 하계장터, 불일폭포, 정말 아름다운 곳이 있습니다. 운상은이라고 했던 신라 삼국사기에도 상세하게 기록된 금고의 중흥지, 빨치산들을 쫓아내고 나면은 밤에는 빨치산 세상이 되고, 또 군인들하고 군경이 낮에는 토벌을 하고 쫓아내고 나면
저녁에도 거기 설 수가 없어요. 잘못하면 몰살당하니까. 그럼 또 신흥 밑으로, 의심 밑으로 피난을 가 있다가 또 낮에는 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마산에서 12연대 군인들이 빨치산을 토벌하려면은 하계 곳곳에 있는 사암, 특히 칠불사와 암자들, 하전민들을 쫓아내서 내려야 된다. 그래서 작전상 이후로 칠불사를 불태운 거예요. 그런데 하계 출신 어신의 재월 통광선사가 이분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뭐 공부도 불교의 앨리스 코스만 지냈고 공부가 이겨가지고 한국 조계종 역경 원장까지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 공부가 있고 만행을 한다고 온 데가 고향을 찾아왔어요. 할머니 손잡고 갔던 칠불사를 가보니까 그 어릴 때 내리에 박혀 있는 칠불사가 완전히 잿더미로 변한 거예요. 그래 그분이 그때부터 거기에 조그만 운막을 하나 짓고 천일 기도를 하고 혼자 힘으로 칠불사를 복원을 했어요. 그때 길이 있었습니까? 신흥서부터 기둥, 그 칠불사의 그 기둥, 쇳가리 하나, 기아 한 장, 전부 저런 식으로 옮겼어요. 여자들이 기아장 이서 나르고 그런 기록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칠불사도 우리가 가서 보면은 예사롭게 보이지가 않는다. 우리가 알고 지켜야 할 학예 역사 문화, 옥보고의 운상원, 최치원의 덕선처 단체되어 있죠. 김대림의 차 10회지 쌍계사에 있습니다. 저기고요. 김대림. 청어당의 내 언저감의 추추돌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제일 앞줄에는 다듬은 추추돌이고 뒤에는 자연스를 썼습니다. 지리산신과 쌍계사의 여산신. 이야기를 하면 너무 길고요. 쌍계사에는 여자 산신이 우리나라 큰 사찰에 여자 산신이 모셔진 곳은 쌍계사가 유일합니다. 쌍계사 여산신의 정체가 무엇이냐? 그것도 이야기를 하면 한두 시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리산에는 1970년 중반까지 여자 산신을 모시고 있었어요. 지금은 산신이 어떻습니까? 남자, 도인풍의 남자로서 머리가 하얗고 수염도 하얗고 눈썹도 하얀 분이 호랑이를 딱 거닐고 있는 게 산신상이에요. 우리 전국에 다 있죠. 그런데 쌍계사의 산신은 여자고 지리산의 산신도 여자였어요. 청학동도고 악양정, 아짜방 한 10년간 뜯어가지고 뭐 조사를 하고 발굴 조사를 하고 했는데 그게 참 어렵게 문화재로 지정된다 소문이 났더니 신문에 나기를 국보도 아니고 보물도 아니고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신문이 나더라고. 야, 국가유산이 뭔가 했더니 2, 3일 전에 정부에서 발표했죠. 일제가 만든 국보 보물이라는 명칭을 없애고 전부 다 명칭을 바꿨다 그래요. 그래서 칠불사도 국가유산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을 많이 죽였던 이현상이가 죽었던 곳에 일부에서는 이현상이를 신격화하고 그 이현상이가 마지막 죽은 곳에 가면은 이렇게 이현상이 제사 지는 제단을 만들어 놨어요. 제단을 만들어 놓고 2001년에 이현상이 마지막 아지트, 이현상이가 그 부근에서 사살된 곳에 이런 안내판을 씌웠어요. 2013년에 또 올라가 봤더니 이 안내판을 탕탕 때리 뽀사가지고 그 옆에 바위 밑에 다 처박아 놨더라고요. 처박아 놓고 노란 깃발을 다 달아놨어요. 통일의 길. 이현상이가 나쁜 놈 아니다. 우리 민족을 하나로 합하기 위해서 민족 통일운동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나라에는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학예 지명이 너무 잘못된 게 많다. 그래서 몇 개는 꼭 바꿔야 됩니다. 산이나 강의 지명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을 동네라든지 조그만 지명들은 하동 군수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군지에도 썼고 하동군에서 하동 지명지를 만들 때 학예를 제가 썼고 또 지명지를 또 단행본으로 냈고 제가 3번이나 학예 지명지를 썼는데도 군에서는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만 이야기해요. 칠불사가 있는 범항 7
부처가 났다는 부처님이 난 동네, 범왕이 원래 이름인데요. 일제시대 때 지명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범왕이에요. 무릇 모든 것은 일본 왕으로 통한다. 지금 행정지명으로 저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런 걸 지금까지 안 고쳐. 해방된 지 얼마 됩니까? 70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범왕은 부처님 난 곳이 아니고 모든 것은 일본 왕으로 통한다. 그런 지명을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명들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너무 잔소리가 길었습니다.